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로 주요 동맹국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은 한국과 유럽에서 병력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탈레반은 이슬람법 안에서 여성 인권을 존중할 것이라며 조건부 변화를 천명했지만 알카에다 수감자를 대거 석방하는 등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광복절 연휴가 끝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8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제주도는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돼 해수욕장이 폐쇄됐고 3명 이상 렌터카 이동이 제한됩니다. 강남 한복판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방역 수칙을 무시한 채 아침까지 술을 마신 종업원과 손님 3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관할구청에 통보하고 종업원과 업주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맛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보은 인사 등 논란에도 자진 사퇴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리 발언 논란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자 원희룡 전 지사는 전체 파일을 공개하라고 맞섰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순국한 지 7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유해 안장식이 대전 현충원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장군의 귀환은 어려운 시기에 위기 극복에 함께하고 있는 국민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배달원의 음식 빼먹기 등 배달 사고가 발생해도 배달앱이 책임을 지지 않았던 이른바 갑질 약관이 시정됩니다. 소비자의 게시글도 함부로 지울 수 없고 음식점과의 계약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후로 국익을 내세우자 주요 동맹국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미군이 주둔하는 주요 동맹국인데요. 미국은 파장을 우려해 한국과 유럽에서 병력 감축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이 아프간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유명 칼럼니스트의 전망이 등장했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우리와 아프간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김현 기자입니다. 한국과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도 아프가니스탄처럼 철수 가능성이 있는지 묻자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병력 감축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So the president, as he has said repeatedly, has no intention of drawing down our forces from South Korea or from Europe. 설리번 보좌관은 주한미군 주둔 문제는 아프가니스탄 상황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Where we have sustained troop presences for a very long time, not in the middle of a civil war, but to deal with the potential of an external enemy and to protect our ally against that external enemy. 이런 가운데 한국도 소위 아프간 꼴이나 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와 논란이 됐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자로 유명한 칼럼니스트 마크 티세는 본인의 SNS에 한국도 미군의 지원이 없으면 빠르게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세계 6위 군사력과 10대 무역대국인 우리나라를 아프간과 비교하는 건 험담이라며 이번 사태를 전작권 회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긴박했던 순간 우리 대사관 직원들과 교민들이 무사히 탈출을 했죠. 지금은 주 카타르 대사관에 임시 공간을 마련해 업무를 수행 중인 채태호 주 아프간 대사가 전쟁터를 방불케 했던 40시간의 탈출 상황을 전해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배준우 기자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이 공항을 향해 뛰어가고 곳곳에서 총성이 이어집니다. 담을 넘어 공항으로 들어가기 위한 사투도 벌어집니다. 탈레반군이 수도 카불로 진격해 들어온 지난 15일, 우리 현지 대사관에서도 위험 징후를 포착했습니다. 경비 업체로부터 탈레반 부대가 대사관에서 차량으로 20분 정도 떨어진 장소까지 진입해 들어왔다라는 그런 보고를 먼저 받았습니다. 또 우방국 대사관에서 긴급 공지가 왔습니다. 바로 모두 이제 탈출을 하라고. 대사관 직원들은 보안 문서를 파기하고 짐을 싸 5분 거리의 우방국 대사관까지 차량으로 이후 군 공항까지 헬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전체 이 공항 경계 지역에 탈주를 원하는 이제 그 아프간 군중들이 다 모여서 아주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총소리도 들리고 전쟁과 같은 그런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일엔 군 활주로까지 군중들이 점령해 항공기가 뜨지 못했고 하루가 지난 17일에야 직원들과 마지막 교민이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최 대사는 현재 주 카타르 대사관에 임시 공관을 마련해 현지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지 상황을 지속해서 파악하고 향후의 정권 수립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또 이에 대한 국제사회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공동 대응에 계속 참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런 가운데 난민 인권 네트워크 등은 우리 정부를 도운 현지인들의 피난을 돕고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의 인도적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광복절 연휴가 끝나자 우려한 대로 코로나 확산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많은 휴가객과 관광객이 찾았던 제주에서도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문을 닫은 해수욕장은 물론 도심 거리 곳곳이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연동 번화가입니다. 낮 시간대 학생들이 많이 찾는 코인 노래방은 아예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출입문에는 당분간 영업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강화되면서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상점들도 손님이 없어 한가하고 문을 닫은 식당들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알록달록 해수욕장 모래사장을 가득 채웠던 파라솔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곳곳에서 파라솔 기둥을 고정시켰던 모래주머니 해체 작업이 한창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도내 12개 해수욕장이 모두 조기 폐장됐습니다. 너무 일찍 끝내버려서 좀 아쉽고요. 마을 입장에서도 이 방역수칙을 따라야 되는 거니까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그에 따르게 됐습니다. 샤워실과 탈의실 등 각종 편의시설 운영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감수하고 좀 동참을 해서 앞으로 좀 내년에는 이용할 수 있게끔. 제주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앞으로 2주간 이어지며 코로나 확산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광복절 연휴가 지나고 코로나 검사 건수가 평일 수준으로 돌아가자 확진자 수가 다시 1,800명대로 껑충 뛰었습니다. 젊은 층의 위중증 환자도 급증하고 있는데 정부는 연휴 기간 확산 추이를 분석해 모레 거리 두기 조정안을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강재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05명을 기록하며 어제보다 433명 증가했습니다. 광복절 연휴 기간 검사 건수 감소 효과가 사라지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정부가 연휴 기간 이동자제를 촉구했지만 수도권 주민 이동량은 4.1% 증가해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 조치도 6주째 이어지고 있지만 일상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도 좀처럼 수그라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 소재 시장에서 43명, 강남구 건설 현장에서 2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김포 가구 제조업체 등 재택근무가 어려운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하루 접종자가 100만 명을 돌파하며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20대에서 30대 젊은 층의 위중증 환자는 한 달 전보다 3배나 늘었습니다. 백신 접종하지 않는 젊은 층에서도 감염이 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최근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감염 위험을 낮출 뿐만 아니라 사망 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그런 점에서 정부는 광복절 연휴 영향 등 확진자 추이를 지켜본 뒤 모레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어제 저녁 강원도 원주의 한 차량 정비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난 곳이 철로 바로 옆이어서 KTX 강릉선 운행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차량 정비소를 집어삼켰습니다. 소방관들이 필사적으로 물을 뿌리지만 불길의 기세는 쉽사리 꺾이질 않습니다. 정비소 안 타이어와 윤활유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해 건물 외벽도 뜯어냅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차량 정비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300여 명을 투입해 5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불 꺼진 화재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외벽은 시커멓게 타버렸고 철골은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4개 동 중 3개 동이 타버렸습니다. 붕괴된 건물 사이에 연소되지 않은 타이어 일부가 있어서 그거를 지금 화재 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비가 동원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인력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화재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KTX 선로가 바로 옆이어서 강릉선 열차 7대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서원주역에서 만종역 구간 KTX 운행이 끊기면서 이용객 600여 명이 열차에서 내려 버스로 이동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KTX 강릉선은 오늘 첫 차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캠핑장 근처 호수에서 오리배를 타던 10대 2명이 물에 빠졌다가 1명이 숨졌습니다. 한밤중 허락 없이 몰래 오리배를 타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컴컴한 호수에 오리배가 떠 있고 옆에서는 구조대원이 물속을 수색합니다. 10대 2명이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건데 1명을 찾지 못한 상황. 실종된 10대 학생은 날이 밝아서야 선착장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근 고등학교에 다니는 10대 2명은 다른 친구와 함께 호수가 캠핑장을 찾았습니다. 학생 숫자는 더 늘었고 숙소 안에서는 음주 흔적도 발견됩니다. 6명 있더라. 그래서 제시를 해라. 마을 해놓고 다른데 딱 한 2분 정도 있다가 다시 그쪽으로 갔죠. 4명밖에 없는 거예요. 학생들은 2명이 택시를 타고 돌아갔다고 했지만 이들은 호수 오리배 선착장을 찾았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한동안 운영이 중단돼 이처럼 입구를 막아놨지만 넘어서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이들이 탄 오리배는 수초에 걸려 움직일 수 없었고 수초를 풀려고 순서대로 물에 뛰어들었다 1명은 변을 당했습니다. 친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친구들이 이제 와서 처음에 내려갔던 친구는 끌어올려고 했어요. 그 다음 친구는 사라져버렸어. 경찰은 숨진 10대 학생을 부검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무색하게도 강남 한복판에서 새벽까지 몰래 술판을 벌이던 업주와 손님 등 3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몇몇 손님들은 건물 옥상에 숨기도 했지만 모두 붙잡혔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입구입니다. 누군가 바깥을 살피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무전기가 있고 3층 방 안 탁자 위에는 먹다 남은 술병이 가득합니다. 오늘 아침 7시 50분쯤 경찰이 이곳 건물 3층에 무허가 유흥주점을 급습했습니다. 그 전에도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112 신고가 떨어져서 단속하게 된 거예요. 밤새 술을 마시던 손님과 종업원, 업주 등 34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얼핏 보면 벽돌로 만들어진 벽인데요. 이렇게 문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비밀 공간이 있는데 이곳에서도 사람들이 적발됐습니다. 일부 손님들은 건물 옥상에 숨어 있다 경찰의 도움을 받아 겨우 내려왔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관할 구청에 통보하고 업주 황모 씨와 종업원 17명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서울시도 어제 서울경찰청과 합동단속을 시행해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2곳의 업주와 손님 133명을 적발했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키워드로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픽뉴스 시간입니다. 김문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부르카의 부활입니다. 예, 탈레반 얘기군요. 어제 저희가 잠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마는 부르카면 이슬람 여성들이 쓰는 걸 말하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슬람 여성 복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아프가니스탄 여성이 복장의 자유를 잃게 될 거라는 의미로 SNS에 퍼지고 있는데요. 이 사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위에 머리만 가리는 스카프 같은 것을 히잡이라고 하고요. 예. 왼쪽 사진을 보면 성인 여성만 히잡을 착용하지만 이후에 미성년과 유아까지 히잡을 쓰죠. 그리고 중간에는 목을 포함한 전신마저 가리고 얼굴만 내놓고 있는 복장이 차도르입니다. 차도르도 가장 왼쪽은 머리카락이 보이지만 점차 엄격게 치다가 눈만 내놓는 옷이 나오는데 이걸 니카브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가장 마지막 사진은 눈까지도 망사로 가리는 이런 옷이 나오는데 이게 부르카입니다. 예. 지금 아프가니스탄에는 여성들이 모두 부르카를 착용해야 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탈레반의 대변인이 여성 취업과 교육도 허용할 것이라고 했지만 단 이슬람법 틀 안이라는 전제를 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눈도 보이지 말라 이런 뜻인데 이런 탈레반이 과연 여성의 권리를 존중할까 믿을 수 있어요? 네, 지금 분위기상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포 분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믿기 좀 어렵습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대변인이 여성 존중을 언급한 지 하루도 안 돼 한 여성이 눈까지 망사로 다 가려야 하는 이 부르카를 착용 안 했다는 이유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피범벅이 되어 있고 부모가 끌어안고 있죠. 부르카를 입지 않아 총을 맞아 숨진 모습입니다. 부르카를 안 입으면 구타당하거나 목숨을 잃을까 봐 부르카를 사려고 몰려들어 가격도 10배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또 자칫 변을 당할까 봐 여성들이 아예 거리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탈레반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대원들과 강제로 결혼할 12에서 45세 미혼 여성과 남편을 잃은 여성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게 이제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장악한 다음에 벌어진 일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성 권리 차원을 넘어서 그것은 보편적인 인권 사상인데 탈레반이 그걸 알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4대 차량과 헬기에도 실지 못할 돈을 갖고 도망갔던 아프가니스탄의 전 대통령, 가니 대통령, 그 딸이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가니 대통령의 딸 마리암 가니는 예술가이자 영화 제작자로 미국 뉴욕에서 활동 중입니다. 뉴욕대 등에서 공부를 했고 예술가로서 경력을 쌓고 있는데 현재 휴직과 휴학을 권고받고 탈레반과 결혼을 강요받는 아프간 여성과 대조적입니다. 마리암은 친구와 동료를 생각하면 슬프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면서도 탈레반의 행태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암이 아버지의 행방을 알거나 소식을 들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예, 한 나라의 지도자와 그 가족이 보이는 행태가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벤츠 100대입니다. 벤츠 100대요? 고급 차량 100대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불에 탔습니다. 지난 11일 천안시 불당동의 아파트 단지의 지하 주차장 영상을 보시죠. 차 밖에 사람이 서 있는데 차 안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죠. 이 차는 출장 세차 차량인데요. 스팀 세차를 위해 차에 실은 LP 가스통에서 가스가 새면서 불이 난 건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아파트길래 벤츠 차량이 100대나 지하 주차장인지 그게 더 궁금한데 어쨌든요. 만약 이 100대가 불에 탔으면은 아마 피해가 굉장할 텐데 어떻게 보상 처리가 됩니까? 네, 소방당국은 화재가 났던 피해 상황에서는 피해액을 10억 원 정도로 추정을 했었는데요. 이보다 액수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피해 접수 차량이 470여 대인데 이곳이 천안의 고급 주거지여서 불에 타거나 그을린 차량 벤츠의 대수만 100여 대나 되기 때문입니다. 화재 원인이 된 출장 세차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대물 한도가 1억 원에 불과한데 아파트 시설물 피해까지 합하면 물어줘야 하는 손해액은 100억 원을 훌쩍 넘길 전망입니다. 피해 차량이 이 자차 보험에 가입했으면 보험 처리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피해를 보상받기 쉽지 않겠죠. 출장 세차 차량 운전자가 온몸에 2도 화상을 입은 데다가 소속 업체도 영세해서 회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 최근에 이 LP 가스통을 활용한 이 스팀 세차에 대해서 안정성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 또 좀 안타깝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네, 다음 키워드는 활어 학대입니다. 물고기를 학대했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한 어류 양식협회에서 여당의 항의 집회를 했습니다. 일본산 화로에 대해 정부가 검역을 완화해서 국내 시장이 잠식되고 어민이 큰 타격을 입었다는 그런 집회였는데요. 이때 어업에 종사하기 어렵다며 살아있는 물고기를 길거리에 내던지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이를 봤던 동물보호단체가 살아있는 동물을 학대했다며 주최 측을 경찰에 고발했는데
경찰이 동물 학대 혐의가 맞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물고기도 동물인 거예요? 네, 물고기도 동물보호법상에서 학대받을 수 있는 동물에 해당됩니다. 아, 예. 네, 그렇다 보니 살펴보시면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보호 대상은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인데요. 아, 예. 포유류와 조류는 당연히 대상에 포함되고요. 파충류와 양서류 그리고 어류 같은 경우도 농식품부 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 어류에 대해서 동물 학대를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관련 시민단체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고통스러운 그 경험 회피하는 정도의 반응을 보일 정도로 증명된 존재들이에요. 어리동물 고통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도 되고. 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예. 좀 물고기가 동물에 해당돼서 학대 혐의가 적용되는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먹기 위해서 물고기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학대입니까? 네, 사실 식용일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봤기 때문에 인정이 잘 안 됐었는데 이번엔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뭡니까? 해수욕장 골프입니다. 해수욕장에서 골프 쳤어요? 네, 또 그랬습니다. 예. 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충남 보령의 한 해수욕장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남성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목격자는 처음에는 골프 치는 신용만 하는 줄 알았는데 사진을 확대하니 바닥에 골프공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골프 친 방향도 해수욕장 진입로로 아이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을 향했는데요. 앞서 울산에서도 골프 연습을 하는 남성이 발견됐고요. 지난 5월에 전남 고흥 해수욕장에서 골프공을 친 남성 2명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모래위에서 하는 벙커샷 연습을 했을까요?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갈게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강릉 물바다입니다. 강릉 물바다. 예. 네, 강원도 강릉에 비가 많이 왔는데요. 오늘 새벽 강원도 강릉 지역에 시간당 50mm에 육박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겨 차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홍수가 된 모습이 보이는데요.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는데 주민들은 비만 오면 토사가 유출된다며 불만과 함께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상청이 내일 밤은 강원 영동에 시간당 30mm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예고해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에는 이런 게릴라성 국지성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니까 특별히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문영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국내 정치권 소식입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돼 보은 인사 논란을 받고 있는 맛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자진 사퇴는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지사와는 경쟁 관계에 있는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선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 집중하겠다며 강도 높은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교익 씨는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를 자신의 능력으로 확보한 자리라며 자진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낙연 캠프가 도쿄 관광공사 사장에 어울린다는 등 친일 프레임을 씌우려고 해 크게 화가 났다며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친일 딱지를 붙이면 제 직업적 생명이 끝납니다. 문재인 정부의 우호적인 지지자인데 왜 저한테 그렇게 네거티브를 공세를 하는 건지 저한테 사과하면 조용해져요.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그 문제를 직접 언급한 적이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황교익 씨 논란이 경기도발 그것에 관해서는 제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박용진 의원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민주진영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내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황 씨는 정세균 캠프도 홍보 영상물 출연을 제안했다며 맞받아쳤는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까지 우려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금도를 벗어난 과한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논란 과정을 통해 다 상식에 맞게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황 씨가 도의회 청문회를 거치더라도 여론이 악화되면 이재명 지사가 임명을 강행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전 총장은 곧 정리될 것이라고 했다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둘러싸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즉각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면서 반박했고 처음 논란을 제기한 원희룡 전 지사는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하라고 맞섰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리 발언 파문과 관련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문제가 된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의 통화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이 대표가 저거 곧 정리됩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주어 저거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아니라 경선 과정 갈등을 가리킨다는 게 이 대표 주장입니다. 그러자 원 전 지사는 대화 맥락상 윤 전 총장을 가리킨 거라며 오후 6시까지 녹취 파일 전체를 공개하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전체 녹음 파일을 확인하면 곧 정리된다는 정리 대상이 다른 사람인지 윤석열 후보인지, 그 정리되는 대상이 갈등 상황인지 윤석열 후보인지 누구나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딱하다는 반응과 함께 공개할 뜻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응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네. 경선 주자인 하태경 의원도 이성적 판단 능력을 상실한 원 전 지사는 후보직을 사퇴하라며 이 대표 손을 들어줬습니다. 녹취 공방을 비롯한 지도부와 후보 간 갈등은 의원총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지도부를 흔들지 말라고 요청하자 후보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왜 이렇게 지도부를 흔드는 것인지 좀 제발 좀 자중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당 대표가 불러내지. 여기에 최재형, 유승민 두 후보 간 역선택 방지 경선룰 공방도 이어지는 등 지도부와 후보들 간의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뒷이야기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정치톡톡 정치부 손한빛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허경영 대표, 명예대표죠. 백마를 타고 나타나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죠, 오늘? 맞습니다. 허경영 명예대표가 행주산성에 백마를 타고 등장을 해서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먼저 직접 칼싸움을 펼치면서 행주 대첩의 한 장면을 재연을 하기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잠깐 보시죠. 어라! 네 놈이 바로 조선의 허장군 이놈이구나. 네 놈의 목을 우리 대일본 제국이 치겠도다. 이 나라는 내가 지키겠노라. 예. 사실 이게 뉴스는 좀 근엄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허경영 대표만 나오면 자꾸 웃음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본군 역할을 했던 분들의 복장이 조선시대 때 우리와 싸웠던 그 일본 장수들 왜 이제 뭐 뿔 달린 투구도 쓰고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약간 좀 허술하게 연출된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사실 제가 그 부분, 역사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확인은 하지 못했는데요. 그 퍼포먼스 보면 중간중간에 뭐 우리가 NG 장면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하다가 잠깐 멈춘 장면도 여러 곳 있었고 또 지금 막 장면에는 안 나갔습니다만 허경영 대표가 장칼을 이렇게 뽑았다가 다시 꽂을 때 이게 잘 꽂아지지 않아서 또 머뭇거리는 장면 같은 좀 앵커 지적처럼 다소 허술해 보이는 모습들도 있기는 했습니다. 허 대표의 이번 대선 출정식, 이게 이제 3번째 도전인데요.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억 원을 주고 또 매월 국민 배당금 150만 원을 주겠다, 이런 공약들을 내놨습니다. 대선에 나올 때마다 이 황당한 공약을 내세웠다, 이래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는데 또 한쪽에서는 또 나름 굉장히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분들도 있어서 좀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철수 대표, 최근에 이 국민의힘과 합당 결렬을 선언했잖아요. 이 안 대표에게 단일화 제안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매우 극찬을 하면서 단일화 제안을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안 대표에 대해서 이 나라의 보배이고 또 약자를 대변하는 참신한 정치 지도자라고 말을 하면서 단일화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측에선 별다른 반응을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안철수 대표 측에서 반응을 보이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대표 측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최근에 국민의힘과의 이 합당 협상이 결렬되고 나서 제3지대 세력화를 계속해서 모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만날 의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김 전 경제부총리는 아직 안 대표를 만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통대에서 마지막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안 대표를 만날 계획이 없다라면서 제가 추구하는 건 정치 세력의 교체로 판 자체를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 세 번째 대권에 도전을 할지 아니면은 야권 통합에 주춧돌이 될지 좀 봐야겠습니다. 오늘이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였죠. 여러 맞습니다.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예, 오늘이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한 지 딱 12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민주당에서 만든 이 추모 영상인데요. 우선 민주당 대선 후보들 일제히 DJ 정신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역사에 남긴 거대한 위협, 그리고 이낙연 후보는 역사의 지도자라고 말을 했고 정세균 후보는 자신과 DJ와의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도 입장을 밝혔는데 김 전 대통령의 묘역을 직접 참배해서요. 김대중 대통령님의 성찰과 가르침을 깊이 새기겠다라고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야당의 대선 후보로 나왔지만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행사에 참석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도 DJ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그런 글을 남기기도 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오늘 김두관 후보 때문에 발칵 뒤집혔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김두관 후보의 아들이 바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대선 주자들이 줄줄이 오늘 일정을 취소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의 소식을 듣고 즉시 DJ 묘역 참배 일정을 취소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요. 다른 후보들은 아침 일찍 묘역 참배를 마쳤는데 그 이후 일정을 중단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음성 판정을 받긴 했는데요. 김 후보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만큼 민주당 본경선 일정에는 다소 변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 돕겠다고 캠프에서 자원봉사했는데 되려 아버지의 발목을 잡은 셈이 됐군요. 자, 이재명, 윤석열 두 대선 주자 캠프에서 오늘 대규모 인재 영입이 있었는데 윤 전 총장의 행보가 좀 이게 많은 눈길을 좀 사로잡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또 호남 인사들을 많이 대거 영입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윤 캠프에서 추가 영입한 인사를 먼저 봐볼까요? 유종필 전 민주당 대변인이 상임 고문으로, 송하중 경희대 교수가 정책 고문으로 임명됐습니다. 유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최장수 민주당 대변인 기록을 가진 인물이고요. 송 교수는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을 지냈습니다. 호남 쪽 인사로는 송기석 전 국민의당 당대표 비서실장을 광주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고 민영삼 전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은 국민통합특보로 영입을 했습니다. 저분들이 한때는 다 DJ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었는데요. 아이러니합니다. 이재명 캠프 측도 메모드급 싱크탱크 자문단을 꾸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무려 1,800여 명이 모인 정책 자문 그룹인데요. 출범을 했습니다. 이름은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 줄여서 세바정입니다. 공동대표에 노무현 정부 출신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이름이 눈에 띄고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도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렇듯 당분간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 두 캠프는 서로의 취약점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호남 인사나 노무현 정부 사람들 그리고 중도 진영 인사 등을 영입하면서 외연을 계속해서 넓혀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선원미 기자 고맙습니다.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순국한 지 78년 만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홍 장군이 우리 국민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지금 홍범도 장군 유해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카자흐스탄에서 봉안된 홍범도 장군 유해가 대전 현충원 독립유공자 제3묘역으로 운구됩니다. 독립군들이 조국의 광복을 염원하며 부르던 독립군가가 안장식에 울려 퍼집니다. 사회는 유해 봉안 과정에서 국민대표로 특사임무를 수행한 조진웅 배우가 맡았고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정당 대표,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장군의 귀환은 어려운 시기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하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추모사 도중 문 대통령은 감정이 복받친 듯 울먹이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조국을 떠나 만주로, 연해주로 중앙아시아까지 흘러가야 했던 장군을 비롯한 고려 인동포들의 고난의 삶 속에는 근현대사에서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온갖 역경이 고스란히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도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추모 공연 이후 진행된 하관 때 문 대통령 부부는 카자흐스탄 대통령에게 전달받은 현지 장군 묘역의 흙을 한국의 흙과 함께 뿌렸습니다. 청와대는 양국은 카자흐스탄에 남아있는 홍 장군의 묘역 역시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검찰이 스폰서 의혹 사건에 연루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 대해 특수부까지 투입시켜 강도 높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기도 합니다. 파장이 어디까지 흐를지 수사에 관심이 쏠립니다. 서영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스폰서 의혹 사건을 특수수사부서인 반부패 강력수사 1부에 재배당했습니다. 스폰서 의혹 사건은 윤 전 서장의 측근과 동업자 관계인 사업가 A씨가 지난해 11월 윤 전 서장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A씨는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사 등 고위 공직자들과 만나는 자리에 불려다니며 식사비와 골프 비용을 지불하는 등 스폰서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윤 전 서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이 해외로 도피했던 전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입니다. 윤 전 총장이 과거 윤 전 서장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은 인사청문회 당시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윤석열 당시 특수부장하고 골프도 치고 밥도 먹고 이런 사실이 없이 일반 그냥 세무서장이었으면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6번이나 기각하고 이랬을까요? 그건 저는 알 수 없습니다. MBN은 윤 전 서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평소 윤 전 서장이 검경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폭넓은 인맥을 자랑해왔던 만큼 수사가 미칠 파장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를 내렸습니다. 수사심의위는 김호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했던 건데요. 말 그대로 권고이기 때문에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기소를 강행하자니 그것도 부담입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운규 전 장관을 배임교사 혐의로 기소하는 게 타당한지 논의를 벌인 끝에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 계속할 필요는 없다는 게 만장일치였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해 총 15명의 위원 중 과반수인 9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고 6명이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간 넘게 진행된 회의에서 양측은 백 전 장관의 지시에 제3자에게 피해를 주려는 배임의 고의가 있느냐를 두고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은 백 전 장관이 원전 조기 폐쇄가 한국수력 원자력에 입힐 재산상의 피해를 예상하고도 조작된 원전 경제성 평가를 한수원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지시했다며 고의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백 전 장관 측은 손해를 입힐 의도가 없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 전 장관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지난 6월 말 각각 직권남용과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이 꼭 따르지 않아도 되는 권고에 불과한 만큼 수사팀이 대검 지휘부와 대립하며 기소를 강행하기엔 부담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MBN 특별대담 대선 후보에게 듣는다. 이번엔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제가 공식 호칭을 후보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 대표님도 있고 의원님도 있는데 지사님도 있었고 뭐 경력이 화려하십니다. 자, 이번이 두 번째 대권 도전입니다. 지난 그렇습니다. 2017년 대선 때는 사실상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직후에 치러진 거라 패전 투수를 자임했다 이렇게 표현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제가 그 패전 처리 투수로 나갔죠.胜利 투수 되기 위해서 지난 4년간 준비하고 노력을 많이 했죠. 이제는 그때하고는 좀 양상이 틀립니다. 예. 제가 본격적으로 그 가능성은 잠시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 우리 홍 후보님 그러면 여러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예전에는 모래시계 검사 이미지도 있었고 새누리당 당대표 시절할 때는 그 게임 앵그리버드를 흉내내서 광고도 찍었고 그때는 당 기강 잡느라고 화를 많이 냈죠. 홍그리버드라는 별명이 있었죠. 지난 총선에서는 또 그 유명한 드라마 뭐 제가 드라마 이름을 불러도 뭐 호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홍세로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나오셨어요. 아니 그거는 저는 우리 SNS 팀에서 하는 줄도 몰랐는데 나중에 끝나고 알았어요. 그러면 모래시계 검사, 그다음 홍그리버드, 홍세로이 어느 게 마음에 드세요? 저는 옛날 검사 시절이 제일 마음에 부담이 없던 시절입니다. 모래시계 검사가 제일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번 대선에서는 또 어떤 이미지로 나오실 생각이세요? 염두에 두신 인물이 있습니까? 인물이 아니고 저도 이제 나이도 들고 했으니까 참 푸근한 할아버지 이미지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푸근한 할아버지 이미지로 이번 대선에 도전하겠다. 일단 문턱은 경선을 넘어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여쭤보겠습니다. 당내 현안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오늘 어제부터 오늘 계속 시끄러운 게 이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이준석 당대표 간의 이 대화 녹취록 진위 공방이거든요. 과연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을 정리한다고 말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갈등 국면이 정리되는 것인지 6시까지 원희룡 지사가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누구 말이 맞다기보다도 저는 그 논쟁 자체가 참 유치하다. 유치하다. 정당에서는 뒤에로는 무슨 말이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밖으로 공개하는 것도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당대표가 정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대선 후보를 정리할 권한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 말이 안 되죠. 판은 짤 수 있지 않습니까? 판 짜는 거는 공평하게 짜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공정하게. 이번에 당내 토론을 하자고 하는데 토론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누가요? 윤 총장 측에서 토론을 안 한다 하잖아요. 토론을 그러면 거부한다는 거는 그렇죠.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죠. 당대표로서는 토론 기회를 많이 갖고 국민들한테 전부 후보들을 다 내세우면서 부음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를 추대해달라는 식으로 억지를 부리면 안 되죠. 그거는 나는 아니다. 토론을 회피하고 거부하는 것은 이제 국민 앞에 나선 대선 후보의 태도는 아니다. 언제 어디서 어느 장소라도 불러서 토론하자면 나가야 되는 것이 그건 대선 후보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윤 전 총장 측에서 왜 토론회를 안 나오려고 하는 것인지 거부하는 것인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 윤 총장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홍 후보님 나오시기 전에 먼저 나와가지고 그때는 상황이 달라서 그 질문을 못 드렸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좀 돌릴게요.
이준석 대표를 우리 홍 후보께서 약간 두둔하시는 것 아니냐라는 세간의 시선이 있는데 혹시 이번 건도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두둔하시는 것인지? 저는 참 좀 뭐 이상한 게 당대표로 본 지 2달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중진들을 침몰시키고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 그 진영에 줄 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됐어요. 그럼 당원과 국민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받은 사람이 다소 어리고 정치 경험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흔들면 안 되죠. 저희 MBN 여론조사에서 윤 전 총장에 이어서 지지율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격차는 한 10%포인트 정도 나는데 뭐 지금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역전시킬 수 있는 나름의 전략을 갖고 계시나요? 이거 이제 이번 주에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오늘 다른 방송사에서 발표하는 것은 많이 좁혀졌습니다. 더 좁혀졌다. 한 자릿수로 줄었다. MBN에서 제일 처음 이제 10.1인가 그 사이에 좁혀졌는데 그 뒤로부터 방송사 여론조사에서 계속 좁혀지다가 오늘은 완전히 한 자리 숫자로 좁혀져 있습니다. 뭐 나중에 한번 그걸 확인해보고 또 이제 얘기 나눌 기회가 있으면 또 여쭤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경선에서는 4명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누구로 예상하세요? 저는 모르죠. 그 100% 국민 여론조사니까. 저는 모르죠. 그러면 우리 홍 후보님은 확실하다. 그 넷 중에 한 명은 꼭 들어간다. 저는 그때쯤 되면 골든 크로스가 될 수도 있겠다. 지지율 1위로 경선을 통과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번 경선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가장 결점이 많은 사람은 누굽니까? 제 입으로 말하기 곤란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러면 그분의 최대 결점은 뭡니까? 우선 자질이 안 된다. 자질이 안 된다. 공부가 덜 됐다 이런 뜻인가요? 공부라기보다도 대통령의 자질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가족 리스크가 이해창 총재 시절보다 더 심하다. 그 두 가지만 하더라도 본선에 가면 어렵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만약에 우리 지금 홍 후보께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시면 상대방 쪽에 뭐 민주당으로 하겠습니다. 민주당 쪽에 최고 가능성 있는 후보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데 지금 변수가 이낙연 후보하고 정세균 후보가 단일화되면 그게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아직은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흉악범에 대해서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도 좀 하셨고요. 그리고 뭐 외시라든지 고시도 다시 부활하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인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엘리트 중심의 특혜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발전해 오면서 없어졌던 제도들이거든요. 이걸 굳이 다시 이 시점에 부활시키겠다고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시외시 행시 제도는 제가 실력 사회로 가기 위해서 지금 공정을 부르짖는데 공정을 부르짖기 전에 제도의 공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로스쿨 제도만 하더라도 저 제도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난 로스쿨 제도 반대한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유력자의 자제들이 판검사가 되기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오히려 더? 그렇습니다. 로스쿨에 나오기만 하면 유력자의 자제들이 판검사 임용 과정이 굉장히 쉽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나는 부의 대물림에서 신분의 대물림으로 가는 사회다. 어제는도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선 주자에게 듣는다.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와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MBN 특별대담 대선 주자에게 듣는다. 오는 25일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후보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들만 식당이나 박물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백신 패스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이 일어나다 보니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이 접종 증명서를 빼돌리거나 위조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시의 한 식당. 손님을 백신을 맞았는지 확인한 뒤 입장을 허용합니다. 뉴욕시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백신 패스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The more people that get vaccinated, the more we can stop using these and the more we can go back to life. So 애초엔 식당과 헬스장 등에만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박물관과 스포츠 경기장 같은 문화 오락시설로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위반 업주는 최대 $5,000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오는 20일 백신 패스를 도입할 예정이고 기업과 대학들도 속속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가짜 백신 증명서까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중국 선전에서 보낸 소포에서는 위조된 백신 증명서 3,000여 장이 발견됐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로고가 버젓이 새겨져 있지만 오탈자에 스페인어가 적혀 있기도 합니다. Want to get the vaccine, then don't get the vaccine, but don't misrepresent yourself. That's a danger to people around you and illegal. 한 30대 약사는 백신 증명서를 빼돌려 인터넷을 통해 한 장에 $10씩 받고 팔다 덜미가 붙잡혔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하루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서 넉 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배달 음식 주문이 크게 늘었는데 최근 배달 음식을 시켰더니 내용물이 줄어 있었다는 이른바 배달 음식 빼먹기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배달앱 업체들은 약관을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발뺌했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갑질 약관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배달원이 배달 중인 피자 상자를 열더니 내용물을 집어먹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포장해 배달을 갑니다. 엘리베이터 CCTV에 포착된 모습을 외국 방송이 소개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가열됐던 이른바 배달 음식 빼먹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져도 소비자나 음식점만 피해를 볼 뿐 배달앱 업체는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등 주요 업체들이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을 약관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기준 90%에 달하는 시장을 점유한 이들 주요 배달앱의 약관 조항이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배달앱을 통한 주문에 배달비가 포함되는 만큼 단순 음식뿐 아니라 음식의 배달까지 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 배달앱 사업자가 충분히 그러한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면은 향후 이에 대해서는 그 귀책 사유 범위 내에서 배달앱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공정위는 또 소비자들이 배달앱에 올리는 후기도 마음대로 삭제할 수 없게 하고 배달앱 사업자가 음식점과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갑질 조항도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남자 프로배구 컵대회에서 초청팀 국군체육부대가 프로팀들을 연달아 꺾는 이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프로에서 후보였던 선수들이 입대하고 나서 확 바뀌었는데 이유가 뭘까요? 함께 보시죠. 전역이 3개월 남은 말년병장 한국민이 국군체육부대를 진두지휘합니다. 선봉에 서서 서브면 서브, 공격이면 공격, 분위기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병장이 뛰니 후임병들은 더욱 펄펄. 지난 5월 입대해 군기가 바짝 든 이시우와 전진서는 활력이 넘칩니다. 프로팀들이 참가하는 컵대회에 초청돼 조별리그 3전 전패가 우려됐던 국군체육부대는 이들의 활약 속에 지난 시즌 정규리그 2, 3위 프로팀들을 연파하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특히 한국민과 이시우는 우리카드전에서 52점을 합작하며 이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들은 사실 프로팀에서 후보로 밀려나 반전을 꾀하려고 입대한 선수들. 간절함과 군인 정신으로 무장하면서도 서로 격려하며 즐겁게 배구를 하는 게 이들의 무기입니다. 매일 아침 조모 나가서 에어로빅 하거든요. 근데 그 에어로빅 동작이었습니다. 저희 꼭 포상 휴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성! 네. 2연승으로 B조 1위에 오른 국군체육부대는 지난 시즌 우승팀 대한항공마저 꺾으면 조 1위로 준결승에 진출합니다.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호남에는 우박이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요란하게 내린 소나기는 달기 상층에 찬 공기가 머물며 달기의 불안정성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모레까지 이처럼 강한 소나기를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서 우산을 꼭 챙겨 다니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한편 내일도 서쪽 지역을 따라서는 30도를 웃도는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오늘 하루 동안만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지반이 무척 약해져 있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영동 중남부 지역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큰 비가 쏟아지겠고요. 경북 북부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도 최고 120mm의 폭우가 집중되겠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부터 낮 사이에 이 지역들을 따라서는 비가 집중되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일 경기 남부와 충청을 따라서는 강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좁은 지역에 강하게 내리면서 지역별로 강수량의 편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대구의 낮 최고 기온 29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내일도 포항은 한낮에 27도 선에 머무는 등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